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메머드급 선대위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오늘 출범식에는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등 경선에서 경쟁을 펼쳤던 인사들까지 모두 모여서 원팀과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대선 후보 선출을 눈앞에 두고 있는 국민의힘은 당원 투표가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경선 주자들은 막판 표심 잡기에 종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민주당 선대위가 출범했습니다. 용광로 선대위, 또 메머드급 선대위라고 표현을 하고요. 실제로 공동 선대위원장이 13명, 그리고 국회의원 169명이 모두 참여를 했습니다. 오늘 출범식이 이재명 후보의 컨벤션 효과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야당도 뭐 경선으로 막 뜨거운 상태에서 지금 하는 게 얼마나 크게 컨벤션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고, 다만 이제 뭔가 좀 세과시를 한 것 같아요. 메머드급이라 그러는데 이게 우리말로 이제 맘모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500년 전 뭐 코끼리 조상인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큰 조직. 당내 현역 의원 전부 총동원해서 야당을 향해서 뭔가 한번 첫 이 포문, 위협 과시, 용이라는 점에서는 그런 점에서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네. 추은호 해설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후보가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네. 선출된 이후에. 하지만은 또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뭐냐면은 그렇다고 지지율이 떨어지지도 않았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와의 갈등, 물론 봉합되긴 했습니다만은 겪으면서도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고 유지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선대위가 뭐 어떻게든지 각 캠프를 다 이렇게 망라한 선대위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토대로 이전에 못 누렸던 컨벤션 효과를 그대로 갖고 오기는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반등할 조짐을 시작점을 이렇게 출발점은 출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오늘 선대위 출범식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듣고 오겠습니다.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우리 국민들께 너무나 많은 고통과 좌절을 안겨드렸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정부의 일원으로서 고개 숙여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해서 허탈감과 좌절을 안겨드렸습니다. 집권 후에는 최우선으로 강력하고 대대적인 부동산 대개혁에 나서겠습니다. 국민이 맡긴 인허가권 권력의 행사로 생기는 개발이익,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며 생기는 불로소득은 토건 세력과 부패한 정치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국민 모두가 가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정의입니다, 여러분. 네, 이재명 후보의 연설 가운데 저희가 부동산 부분만 모아봤는데, 부동산 문제 실패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동시에 앞으로 부동산 대개혁을 하겠다. 그리고 공급도 확실히 늘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년 대선의 최대 이슈가 부동산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부동산 민심이 거의 뭐 이번 대선의 최대 민심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 하락 요인 1위가 항상 부동산 민심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정권의 교체론, 유지론, 우리가 결정적인 이제 판가름하는 잣대가 이제 부동산 민심인데, 보니까 너무나 많은 고통과 좌절을 국민들께 안겨드렸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알고 그나마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 고인사 중에는 가장 센 표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장동 게이트나 이런 문제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아마 오늘 확실하게 국민들 앞에 천명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연설문에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을 모두 7차례나 썼습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사기 민주정부 아니면 민주정부라는 표현을 3차례 썼는데,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게 부동산 문제 때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예. 표현을 보면은 뭐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일 다시는 없게 하겠다. 이재명 정부의 명우를 걸고 확실하게 없애겠다라고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인 부동산 문제를 이재명 정부에서는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점에서 강조했다라는 점이 하나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러면 과연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오늘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나설 그런 선언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오늘 연설문에 보면 좀 담겨져 있습니다. 조금 더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제 원팀을 또 굉장히 강조했는데 어제 서른 의원 등 이낙연 전 대표 측 인사들과 또 소맥 회동을 가졌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선 기간 중에 이재명 후보의 구속 가능성까지 언급했던 인물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그 이재명 후보가 이번 선대를 꾸리면서 이낙연 캠프 측의 주요 인사들을 전면에 많이 배치를 했습니다. 주요 포스트에 배치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일부 인사들은 당원이니까 또 조직원이니까 직책에 맞게 자신의 역할들을 충분히 그 위치에서 수행을 하겠죠. 하지만은 상당수 인사들은 아직까지는 앙금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까지 이재명 후보를 겨냥을 해서 부동산 문제,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다가 바로 오늘 돌아서서 그것은 또 한나라당 국민의힘 게이트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그런 딜레마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인사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캠프 내에서 적극적인 지원은 당분간 망설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화학적 결합을 어떻게 하느냐, 또 그것을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아우르느냐 이것이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진 원장께는 이거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재명 시장이 직접 측근이라고 언급했었던 인물들 가운데 정진상 그 정책실장이 있습니다. 전 경기도 정책실장인데 이번에 비서실 부실장으로 포함이 됐고요. 김남준 전 경기도 언론 비서관도 대변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측근들이 선대의 실세가 아니냐 이렇게 보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지금 후보죠. 여당 후보가 국감 같은 공개석상에서 이 사람은 내 측근입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한 사람은 정진상 전 실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비서실에 배치를 했는데 지금 선대위가 메모드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 메모드급에 실제로 핵심 누구냐? 를 보면 비서실에 누가 있느냐를 보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비서실장을 딱 제일 중요한데 보니까 이낙연 쪽 캠프의 현역 국회의원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실세 일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 밑에 부실장을 보니까 바로 정진상이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후 캠프의 실무 총괄이라든지 대장동 게이트 어떤 대응이라든지 거의 실질적인 책임 역할을 하지 않을까.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 19대 대선 때도 캠프에 양정철이가 실세였는데 비서실 부실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사한 역할을 이번 대선 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진상이 어떻게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보면 이재명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복심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추훈 해설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대통령 후보 입장에서도 자신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더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습니다. 또 옆에서 비서실에도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양정철 부실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실장은 캠프 후보 비서실장은 임종석 비서실장이었고 청와대에 그대로 비서실장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양정철 씨는 부실장에서 이렇게 야인으로 떠들었는데 공교롭게도 정진상 씨가 이번에 부실장으로 갔다라고 하는 점이 참 주목이 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과연 그 문재인 후보 시절에 광창팀이 캠프의 주력으로 갔듯이 과연 어떻게 보면 성남 라인이 캠프의 주력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고 추측은 할 수는 있습니다. 성남 라인이 그렇습니다. 캠프의 주축이 될 것이다. 주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만 하지만은 그때 광창팀에 비해서 성남 라인이 조금은
그 어떻게 보면 좀 약하다. 예. 위상이라든가 약하다라고 하는 점은 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명 지사가 연일 내놓고 있는 파격적인 정책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 있었고 그리고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 예. 연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검토에 들어갔어요.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예. 자, 어떻게 전망하세요? 내년 대선 전까지 지급이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지급 여부는 모르겠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이재명 후보의 의사가 관철될 거라고 보는데요. 대선 때 집권 여당 후보가 정책을 밀어붙이면요, 네, 천하장사도 못 막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대통령도 청와대도요, 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송영길 당대표 당장 뭐 10억 추가 세수 있으면 뭐 도와주겠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 뭐 임시정 총량제도 뭐 이후에 어떤 정책들 툭툭 던져도 집권 여당의 유력한 후보, 지지율도 높은 후보 정책에 가는 길에 쉽지 않습니다. 막 거슬리기가. 그렇군요. 거침없이 달려갈 겁니다. 아마도. 거침없이 달려갈 것으로 네. 전망하셨는데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일단 30에서 50만 원을 더 지급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추가 재난금 지급 논란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의 탁월한 정치 감각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도 있고 설익은 정책을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동안에 음식점 총량제 문제도 있었고요. 예. 주 4일 근무제 논란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잘 정리되지 않은 그 이슈들을 막 던지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 뭐 비판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대장동 문제에 덧세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계속 정책적인 이슈를 선점하고 던지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 예, 그런 건 아니냐라고 예.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지만은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계속적으로 던지고 있는 문제가 과거 대선 과정에서 이렇게 커다란 이슈, 그러니까 한반도 대운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경제 민주화, 적폐청산 이런 만큼 큰 이슈들을 제기하고 있지는 못하다. 어떻게 보면 예. 표현하신 대로 설익은 이슈들을 계속 그 제기함으로써 대정동 문제를 피할 수는 있겠지만은 예. 그러나 결국 정리되지 않은 문제들은 결국 후보의 신뢰 문제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진 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후보가 추가 재난금 지급 관련 그리고 주 4일제 이야기도 했고 예. 음식점 허가 총량제도 이야기했는데 이런 의제를 던졌을 때 논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후부터 잘 알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대선 때는 정책의 논리는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요. 네. 정치의 논리, 득표 논리만 작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정책이 좋은 정책인지 나쁜 정책인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정책 일단 요란하면 주목을 끌면 일단 득표 유리하거든요. 예. 그걸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뭐 아젠다 선점, 뭐 이슈 파이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는 상당히 선거의 어떤 그런 감각 뛰어나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일단 주목을 받는 이 자체가 득표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지금 상황을 좀 주도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기본소득 실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군요. 그걸 어떻게 저 정책이 나쁘다, 문제 있다라고 어떻게 입증을 하겠습니까? 예. 정책 전문가들도 생각이 달라지고 의견이 갈라지는데. 근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도 국민들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언론이 다뤄주지 않는다? 이거는 나쁜 정책이 되고 예.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 공학에 상당히 능한 면모를 이재명 후보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당원 투표 이틀째를 맞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투표율 50%를 넘기면서 흥행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께서는 당원 투표율이 상당히 높은 게 어느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자, 추은 해설위원부터요. 일단 어제 첫날 모바일 투표가 진행됐었죠. 예. 어제 44%였습니다. 오늘 3시 현재 53%가 좀 넘으니까 오늘 한 10%포인트 정도 올라갈 것 같은데 네. 첫날 44% 집중했다? 이것은 틀림없이 조직이 동원된 것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요. 예. 물론 이제 신규 당원들이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조직이 풀 가동된 것 아니냐. 그리고 오늘 10% 포인트 좀 낮아진 것은 자발적인 그
그렇게 가담자가 늘어난 것 아니냐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상황을 보면은 그 젊은층들이 대구 유입을 해서 좀 홍준표, 유승민 후보 측은 그래서 우리한테 유리한 것 아니냐라고 분석을 하고 있지만은 예. 첫날 굉장히 높은 거는 저는 틀림없이 조직표이기 때문에 네네. 윤석열 후보한테 유리한 상황이다. 네. 하지만 최종 투표율로 자발적으로 계속 늘어나면은 또 상황은 조금 더 바뀔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민의힘 경선은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이기 때문에 당원 50%의 당심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당원에 가입한 국민의힘 당원이 20만, 30만 이상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추은호 해설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20, 30대가 많이 투표를 했을 것이다. 예. 아니면 조직표가 더 많이 예. 투표를 했을 것이다. 이 분석이 엇갈리더라고요. 예. 원장님께서는요? 어제 오늘 지금 투표는 SNS로 투표합니다. 아시다시피.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SNS에 익숙한 건 아무래도 젊은 층이죠. 예. 그래서 지금 20만 명 정도가 이준석 후보 당대표 이후에 들어왔는데 네. 그중 이제 상당수가 다수가 20대, 30대고 수도권이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이 이 젊은 층이 SNS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는 이제 분석도 이제 많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지금 워낙 세게 지금 윤석열과 홍준표 두 사람이 붙었기 때문에 초장에 SNS에 능한 젊은 층들이 세게 붙었을 수 있고 예. 또 그 맞불을 놓기 위해서 윤석열 쪽에서는 또 조직 동원을 했기 때문에 병행하면서 불꽃 튀는 그런 대결들이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SNS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네. 그래도 아무래도 좀 20대, 30대가 댓글들을 보면은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네. 어제 오늘 사이는 아마 20, 30대들이 좀 많이 투표를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렇군요. 홍준표 의원은 65%만 넘으면 자신이 압승할 것이다. 이렇게 또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일단 투표율이 높으면은 홍준표 후보에게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될 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뭐냐면 예. 과연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젊은층들이 그 홍준표 후보를 윤석열 후보보다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분명합니다. 네. 하지만 국민의힘 책임 당원으로 투표에 참가하는 젊은층들 20대에서 40대까지가 과연 일반 국민들 젊은층과 똑같은 성향을 보이느냐, 그 부분은 정말 누구도 검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몇 년 동안 10년 정도 선거의 공식이 있습니다. 선거의 공식이 공식이요? 예, 선거 예. 공식 흐름을 보면은 그 예. 공통점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상승세를 타는 후보가 항상 승리했다 최종적으로. 그 다음에 민심의 높은 지지를 받는 사람이 항상 당심을 이겼다라는 거 하고 또 20, 30대가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받는 후보가 이겼다, 승리했다라는 결론이 있거든요. 예. 과거 이제 박형준 부산도 그랬고 오세훈 후보도 그랬고 이준석 대표도 모든 선거가 그랬었습니다. 예. 근데 이 세 가지 공식을 접목을 시키면 이번에 당연히 홍준표 후보가 우세하죠. 유리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룰이 50대 50입니다. 당심과 민심이. 예. 근데 이제 당심의 당협위원장들의 상당수가 이제 윤석열에 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조직력이- 상당수가 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만만치 않고 거기다가 어제 오늘 사이 지금 조직력 총동원 내렸다. 뭐 전화로 뭐 동료하고 뭐 이런 얘기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야말로 바람이냐 조직이냐 그러니까 한판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지금까지 쭉 10여 년 왔던 그런 선거 흐름, 공식, 법칙이 과연 그대로 적용이 되느냐 홍준표대로 아니면 이게 처음으로 깨지느냐 하는 것 점에서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비슷한 분석 사례가 지난 6월 11일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예. 대표 이준석 대표 선출됐을 때 이준석 대 나경원 그렇습니다. 당원 투표가 70%였습니다. 예. 그때 나경원 후보가 4%포인트를 앞섰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4%포인트 뒤졌지만은 예. 30% 반영하는 여론조사에서는 58대 28로 압도를 했습니다. 그랬군요. 거의 뭐 예.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됐었죠. 요번에 그렇지만 이제 홍준표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일반적으로 네. 당원 투표에서는 뒤지지만은 여론조사에서 앞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여론조사에서 압도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이준석 보면 여론조사에서 한
그 차이 많이 차이면 5% 정도 예, 차이가 예. 나거든요. 그 안팎인데 당심에서 그러면은 홍준표 후보가 그 5%를 비슷하거나 더 넘어서야 되는데 그렇군요. 과연 예. 어느 정도 그 차이가 날까? 그 저도 부분이 이제 좀 하나 좀 너무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예. 지난번 이준석 대표 선거 될 때 예. 보면 여론조사상으로 이준석 대표 상당히 높게 나오지 않았어요. 막판까지. 아, 근데 이제 막상 까보니까 많이 나왔거든요. 그게 그랬군요. 왜 그러냐면 SNS상 20, 30세들은 소리 없이 빠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 이번에 말하자면 이준석의 효과 이게 제대로 재현이 될지 아, 아니면 알겠습니다. 조용히 이게 불을 끓다 말지 이게 개인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궁금한 부분입니다. 아마 네, 20, 30대 양쪽 젊은 전문가들도 다그 당원들이 부분에 실제로 대해서 얼마나 많이 투표를 했는지 예 그렇습니다.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것 예 같은데. 투표율은 근데 분명히 높을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분석이 약간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5일 날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예, 뭐 크게 엇갈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당초 오늘 광주를 찾아서 이 전두환 옹호 관련 발언 관련해서 사과를 할 예정이었는데요. 경선 후로 일정을 미뤘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가 가장 컸을까요? 제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11월 1일도 가려고 했었고 아, 예, 여러 차례 이 가려고 일도- 했군요. 예, 가려고 타진했던 제가 정보를 예. 받았는데 가려고 했는데 결국 이제 접은 이유가 지금 이 상황에서 광주를 가면 좀 유리하겠지만 네. 돌발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의외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네. 지금 막바지에 지금 뭐 투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한 행보는 최소화하겠다. 아시다시피 아, 윤석열 후보는 한 번 더 가면 잘 넘어가는 사건들이 하나씩 나오기 예, 때문에 예. 상당히 좀 몸조심을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국민의힘 주자들 막판 표몰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났는지 자, 오늘의 행보를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정권 좀 바꿔주세요. 제가 요번에 정권 좀 바꿔주세요. 예. 투표율이 60%만 넘으면 이제 당원에서도 홍준표가 압승하는 구도입니다. 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일단 양강의 모습 보고 오셨습니다. 윤 전 총장은 충청을 찾았고요. 홍준표 의원은 부산을 찾았습니다. 최종 후보 선출을 앞두고 사흘 앞두고 있는데 두 사람이 각각 이 두 곳 충청과 부산을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요 이미 다른 지역 두루두루 돌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예. 그리고 당심은 아마 대부분 좀 확정이 됐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아. 예, 그런데 저렇게 이제 다니는 거는 예, 예. 저 당심이 움직이는 것, 새를 보면서 민심도 같이 움직이기를 바라는 거죠. 아, 예, 일종의 민심을 겨냥한 이제 새몰이 이 행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네. 홍준표 같은 거 아까 이제 콜라 선물 받는 모습, 또 윤석열이도 호떡 모습 먹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 좀 국민들이 그동안 결정을 아직 못한 네.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거든요. 내일과 모레 국민 여론 조사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게 어떤 이런- 분이 전화를 받으실지 모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게 이런 작은 화면 하나하나가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점에서 부지런히 다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점이 좀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까? 일단 윤석열 후보는 뭐 다 아시다시피 본인이 고향이 이제 서울입니다. 네. 하지만은 부친이 충청 출신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충청 대망론을 반영하고 있다. 아. 그래서 선거 막판에 충청을 의도적으로 방문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홍준표 후보도 물론 이제 경남지사를 2차례나 지냈고 지금 예.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지만은 원래 경남 출생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불경의 중심 지역인 부산을 방문을 해서 그렇군요. 또 마지막 자기의 그 지지 바람을 일으키려는 뜻이 아닌가 아. 그런 의도도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막판 대역전을 노리고 있는 후보 2명 더 있죠.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 자신의 강점을 내세우고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화를 꾀하면서 지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뭐 음식점 청량제니 뭐주 4일제니 다른 이슈들을 아무 말이나 집어던지게 하면서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또 다른 마술 사기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경선 투표는 저는 당원들을 믿습니다. 정권 교체할 수 있는 판단과 전략을 가지고 당원들을 믿고요. 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자기 얘기 하지 말고 민생 정책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백현동 아파트 현장에 와 있습니다. 300m의 공벽을 만들어서 충분히 어떤 땅굴 입힌가 싶을 정도의 높은 공벽. 앞뒤를 다음 주 여러분의 선택이 결국 뭐 글피나면 이제 뭐 대장동 게이트도 내가 딱 보면 저 견적이 나온다 이런 발언이나 홍준표, 윤석열, 원희룡 후보 세 분 다 검사 출신이세요. 아 이게 무슨 검사총장을 뽑는 선거인지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지 그런 게 조금 저는 불만이었습니다.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를 토론으로 유일하게 압도할 사람은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국민의힘 주자들 4명의 후보 가운데 일단 한 명만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대표가 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했죠. 그래서 내년 대선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 네.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 예.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야당 후보 누가 되든 간에 여야가 아주 세게 초박빙으로 격돌할 가능성이 높은데 예. 그 초박빙에 판가름하는 것이 중도층일 겁니다. 네. 그런데 중도층의 원조 정치인이 바로 어떻게 보면 안철수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다 지금 5%라든지 남짓에서 지지도가 별로 나오지는 않는데 네. 지난번 대선 때 아시다시피 21.3% 예. 어마어마한 득표를 그랬습니다. 아. 그래서 안철수는 5% 그러니까 바닥을 쳤기 때문에 예. 앞으로 지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뭐 공동정부라든지 뭐 세력 연대, 단일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막판에 여야 후보가 초박빙 겨룰 때 중도층을 안고 중도표를 안고 어느 한쪽으로 하면 대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럼 바로 대통령 선거 3월 9일 날 이후에 3개월 후에는 지방선거 때 6월 1일 날 다시 한번 역할을 할 수 있죠. 본인이 직접 서울시장으로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예. 카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안 대표에게 중도 사퇴 여부를 묻는 질문에 내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단일화 가능성도 일단 선을 긋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내년 대선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일단 일반적으로 이번 대선이 비호감의 예. 대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국 이재명 후보 또 국민의힘의 윤석열, 예. 홍준표 누가 됐든 사실 비호감이라는 것은 제3지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들이 그만큼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예. 두 거대 여당 그 정당의 후보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선택할 그 표가 결국 제3지대를 선언하는데 그 자리를 안철수 대표가 그동안 차지해 왔었고 또 마땅히 대체할 사람도 별로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대표도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정치하면서 과연 보여준 게 뭐였느냐. 그런 한계도 있는데 그래도 그거는 안철수 대표의 그가 이제 제3지대를 차지하는 몫이라기보다는 결국은 두 정당의 후보들이 제대로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틈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도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당연히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내년 대선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셨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최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